저는 그 전화를 받던 순간을 아직도 잊지 못합니다. 스웨덴 스톡홀름. 새벽 2시였습니다. 전화기를 들었을 때 상대방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동료 연구자였습니다. 잉리드, 지금 한국 뉴스 봤어? 이거 우리가 그냥 지나치면 안 될 것 같아. 저는 잉리드 린드그렌입니다. 스웨덴 웁살라 대학교 평화학과 교수. 그리고 노벨 평화상 심사위원회에서 12년을 일한 전직 심사위원이죠. 저는 수십 년 동안 세계의 분쟁 지역을 연구했습니다. 전쟁이 어떻게 시작되는지, 민주주의가 어떻게 무너지는지, 그리고 무너진 사회가 얼마나 오랫동안 피를 흘리는지, 그 기록들을 평생 들여다봐온 사람입니다. 그런 제가 새벽에 걸려온 전화 한 통에 잠을 깼습니다.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서울의 생방송 화면이 펼쳐졌어요. 그리고 저는 그 화면에서 눈을 뗄 수가 없었습니다. 수만 명의 사람들이 거리를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추운 밤이었어요. 사람들의 입에서 하얀 입김이 피어올랐습니다. 손에는 촛불이 들려 있었고 함성이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부서진 것이 없었어요. 불타는 것도 없었습니다. 저는 수십 년간 이런 장면을 수백 번 봐왔습니다. 군중이 거리로 쏟아지면 그 다음 장면은 늘 비슷했으니까요. 그런데 서울은 달랐습니다. 저는 그 순간 뭔가가 달라도 크게 다르다는 걸 직감했습니다. 노트북 화면을 보면서 저도 모르게 중얼거렸습니다. 이건 기록해야 해. 그리고 그 생각이 결국 노벨 평화상 추천 서류로 이어졌습니다.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그날 새벽 제가 목격한 것에 관한 겁니다. 대한민국 시민들이 한 일, 그리고 세계가 그것을 어떻게 읽었는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저는 처음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솔직히 잘못 들은 줄 알았습니다. 노벨 평화상. 그 이름만으로도 가슴이 묵직해지는 상이죠. 만델라가 받았고 마더 테레사가 받았고 국경 없는 의사회가 받은 그 상. 그런데 후보에 오른 이름이 특정 인물이 아니라는 겁니다. 단체도 아니에요. 바로 대한민국 시민 전체였습니다. 저는 그 문장을 몇 번이고 다시 읽었습니다. 대한민국 시민 전체. 눈을 비비고 다시 봐도 똑같은 문장이었죠. 가슴 어딘가가 뜨거워지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얼떨떨했어요. 우리가 뭘 한 거지? 우리가 언제 그런 걸 했지? 그 질문이 머릿속을 맴돌기 시작했습니다. 노벨 평화상은 보통 한 명의 위대한 인간이 수십 년을 바쳐 이룬 업적에 주어지는 상이에요. 목숨을 걸고 독재에 맞선 지도자, 수십 년간 인권 현장을 지킨 활동가, 전쟁을 멈추게 한 외교관, 그런 사람들이 받는 상이었죠. 그런데 지금 그 후보 명단에 올라온 이름이 어느 개인도 아닌 수천만 명의 평범한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세계가 우리에게서 뭔가를 받구나. 우리 스스로는 그냥 지나쳤을 수도 있는 그 무언가를. 그래서 저는 그 이야기를 처음부터 다시 따라가 보기로 했습니다. 시작은 2024년 12월 3일이었습니다. 그날 밤을 기억하시나요? 저는 기억합니다. 아주 선명하게. 뉴스 속보가 터졌을 때 저는 저녁을 먹다 말고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숟가락을 내려놓은 것도 몰랐어요. 비상계엄. 그 두 글자가 화면을 가득 채우는 순간 뭔가 잘못됐다는 본능적인 감각이 온몸을 훑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대한민국 시민들이 선택한 것은 공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이 세계를 놀라게 한 진짜 이유였죠. 이 이야기는 단순한 정치 뉴스가 아닙니다. 한 나라의 평범한 사람들이 역사의 분기점에서 어떤 선택을 했는지에 대한 기록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이 지구 반대편 학자들의 마음을 움직여 세계에서 가장 권위 있는 상의 후보 추천으로 이어진 이야기입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하나씩 풀어보려 합니다. 그러려면 그날 밤으로 돌아가야 해요. 2024년 12월 3일. 그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리고 그날 밤 시민들이 무엇을 했는지. 그 장면부터 직접 들여다봐야 합니다. 수만 번 고르고 그날 밤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2024년 12월 3일 밤. 그 시각, 대한민국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습니다. 텔레비전 화면에 대통령의 얼굴이 떴을 때 저는 처음에 무슨 상황인지 파악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게 훈련인가? 아니면 진짜인가? 몇 초가 지나서야 현실임을 직감했습니다. 가슴이 쿵 내려앉는 느낌이었어요. 계엄.
그 단어가 이렇게 실제로 쓰이는 걸 처음 들었습니다. 교과서에서만 보던 단어가 생방송 자막으로 흐르고 있었죠. 저는 스마트폰을 집어들었습니다. 메시지가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지인들, 친구들, 가족들. 다들 똑같은 말을 하고 있었어요. 지금 봤어? 이거 실제 상황이야? 뉴스 채널마다 앵커들의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해설자들도 목소리가 떨렸어요. 이런 상황은 대본이 없으니까요. 대한민국에서 계엄령이 선포된 건 1980년 이후로 처음이었습니다. 40년도 넘는 세월이 흐른 뒤의 일이었죠. 그런데 바로 그 순간 무언가 놀라운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시민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국회를 향해. 저는 그 장면을 실시간으로 지켜봤습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추운 12월의 밤이었어요. 두꺼운 외투를 입은 사람들이 하나둘 광장에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손에는 스마트폰 불빛이 들려 있었죠. 그 빛들이 모이고 또 모였습니다. 고함도 없었습니다. 폭력도 없었어요. 그냥 모였습니다. 말없이, 그러나 단호하게. 국회 주변의 시민들이 인간띠를 만들기 시작했을 때 저는 화면 앞에서 자리를 떠나지 못했습니다. 저 사람들은 두렵지 않을까? 무섭지 않을까? 그런데 그 눈빛들이 카메라에 잡혔을 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두려워하면서도 나온 거라는 것을. 두려움이 없어서가 아니라 두려움보다 더 큰 무언가가 있었기 때문에 나온 거라는 것을. 그리고 그날 밤 국회는 계엄 해제를 의결했습니다. 선포된 지 불과 6시간 만이었죠. 저는 그 결과를 확인하는 순간 긴 숨을 내쉬었습니다. 허탈하기도 했고 뭔가 벅차기도 했어요. 그런데 세계는 그 6시간을 다른 눈으로 보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대한민국에서 일어난 일이 지구 반대편 학자들에게는 전혀 다른 의미로 읽혔던 겁니다. 그들이 주목한 건 계엄 선포가 아니었습니다. 시민들이 거리로 나온 방식이었죠. 그 방식이 어땠는지 이제 그 이야기를 해야겠습니다. 저는 그날 밤 거리로 나간 시민들의 모습을 생각할 때마다 묘한 감정이 올라옵니다. 분노한 군중이 거리를 가득 채우면 역사 속에서 그 다음 장면은 대체로 비슷했습니다. 깨진 유리창, 뒤집힌 차, 불꽃. 그게 세계가 반복해온 패턴이었으니까요. 그런데 그날 서울의 광장은 달랐습니다. 저는 그게 처음에는 낯설게 느껴질 정도였어요. 화가 나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분명히 비상계엄이라는 단어를 들은 사람이 차분할 수는 없잖아요. 두렵고 분노했을 겁니다. 억울했겠죠. 그럼에도 그들은 부수지 않았습니다. 소리를 질렀지만 때리지 않았어요. 그게 세계학자들이 주목한 지점이었습니다. 스웨덴의 전직 노벨평화상 심사위원이었던 크리스티나 베리만. 그분이 이 사안을 접하고 남긴 말이 있습니다. 저도 나중에 그 발언을 읽었는데 읽으면서 소름이 돋았어요. 크리스티나 베리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수십 년간 민주주의가 어떻게 무너지는지를 기록해왔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에서는 무너지는 장면이 아니라 시민들이 직접 그것을 붙잡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그 방식이 평화적이었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저는 그 말을 읽고 한참 멍하니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냥 거리로 나간 거라고 생각했어요. 당연한 걸 한 거라고 여겼죠. 그런데 세계의 눈에는 그 당연함이 당연한 일이 아니었던 겁니다. 전 세계에서 계엄이나 쿠데타 같은 상황이 벌어졌을 때 시민의 저항이 평화로운 형태를 유지한 사례는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분노가 폭력으로 번지는 건 한순간이니까요. 그 경계에서 한국의 시민들은 선을 지켰습니다. 추운 밤 국회 담장 앞에서 촛불도 있었고 함성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선을 넘지 않았어요. 저는 그 자제력이 어디서 왔는지 생각해봤습니다. 훈련받은 것도 아니고 누군가 지시한 것도 아닙니다. 그냥 그 자리에 모인 사람들이 각자 스스로 그 선을 인식하고 있었던 거죠. 크리스티나 베리만은 이 장면을 두고 이런 표현도 했습니다. 집단적 시민의식이 제도보다 먼저 작동했다. 제도가 흔들리는 순간에 사람들이 제도 대신 버텨준 겁니다. 그리고 그 버팀이 폭력이 아닌 질서의 언어로 이루어졌다는 것. 바로 그것이 이 사건을 노벨평화상 추천으로 이어지게 한 핵심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생겼습니다. 이 추천, 도대체 누가 한 걸까요? 한국 사람들이 스스로 추천한 건지, 아니면 정말 외부의 시선에서 먼저 시작된 건지. 그 답이 꽤 흥미롭습니다.
노벨 평화상 추천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자격을 갖춘 사람만 할 수 있어요. 각국 의회 의원, 정부 강요, 국제법학자, 평화학 연구자, 그리고 전직 노벨위원회 심사위원들. 이런 자격 요건을 갖춘 사람들만이 공식적으로 후보를 추천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 절차를 알고 나서 오히려 더 놀랐습니다. 그냥 청원처럼 누구나 서명하는 게 아니었던 거죠. 학문적 검토와 책임 있는 판단 위에서 이루어지는 공식 행위였습니다. 이번 추천은 어떻게 시작됐을까요? 발단은 세계정치학회 총회였습니다. 여러 나라의 정치학자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학술 행사였죠. 그 자리에서 대한민국의 12월 상황이 화제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학자들 사이에서 자연스럽게 이야기가 나왔어요. 이 사례, 그냥 지나치기에는 너무 특별하다고. 추천단은 4명으로 구성됐습니다. 국내 학자 1명, 그리고 스페인, 아일랜드, 멕시코의 정치학자 각 1명씩. 저는 그 명단을 처음 봤을 때 뭔가 울컥하는 게 있었습니다. 스페인, 아일랜드, 멕시코. 우리와 직접적인 역사적 연결고리가 없는 나라들이잖아요. 이해관계도 없고 감정적 유대도 없는 학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순수하게 사건 자체를 보고 판단한 겁니다. 크리스티나 베리만은 이 추천 과정에 대해서도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노벨 평화상 추천에서 가장 설득력 있는 경우는 당사자가 아닌 외부의 눈이 먼저 가치를 발견할 때입니다. 저는 그 말이 핵심을 찌른다고 생각했습니다. 한국 사람이 한국을 추천했다면 아무래도 자국 감정이 섞인 거 아니냐는 시선이 생기겠죠. 하지만 스페인의 정치학자가, 아일랜드의 연구자가, 멕시코의 학자가 한국 시민의 행동에서 보편적 가치를 발견했다는 건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감정이 아닌 평가였습니다. 학술적 근거 위에서 내린 판단이었죠. 저는 그 사실을 곱씹으면서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한 행동이 우리 눈에는 그냥 당연한 시민의 역할처럼 보였는데 그 행동이 지구 반대편 학자들에게는 연구 대상이 되고 있었다는 것을. 그리고 그 연구가 노벨위원회 추천으로까지 이어졌다는 것을. 그런데 저는 여기서 또 하나의 질문이 생겼습니다. 왜 개인이 아니라 집단을 추천했을까요? 영웅 1명을 골라내는 게 더 간단하지 않았을까요? 그 이유가 사실 이 사건의 본질과 맞닿아 있습니다. 저는 솔직히 처음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수천만 명을 후보로 올리면 노벨위원회가 그걸 진지하게 받아들이기나 할까? 너무 모호한 거 아닌가? 너무 추상적인 거 아닌가? 그런데 그 생각은 금방 바뀌었습니다. 노벨 평화상 역사를 들여다보면 집단이나 기관이 수상한 사례가 꽤 있습니다. 국경 없는 의사회가 받았고 유럽연합이 받았고 핵무기폐 기국제운동이 받았습니다. 집단 수상이 전례 없는 일은 아닌 거죠. 그러면 왜 굳이 집단으로 추천했을까? 추천자들의 논리는 명확했습니다. 이번 사건에는 특정 지도자가 없었다는 겁니다. 누군가 앞에 나서서 이끈 게 아니라 수많은 시민이 각자 판단해서 같은 방향으로 움직였다는 거예요. 지도자 1명의 결단이 아니라 수천만 명의 동시적 선택이었습니다. 크리스티나 베리만이 이 부분을 설명할 때 쓴 표현이 있습니다. 이것은 리더십이 민주주의를 구한 사례가 아닙니다. 시민이 민주주의를 구한 사례입니다. 그 주어가 달라야 기록도 달라집니다. 저는 그 표현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주어가 달라야 기록도 달라진다. 만약 이 사건에서 특정 정치인 1명을 뽑아 후보로 올렸다면 그 사람의 이야기가 되겠죠. 하지만 그건 그날 밤의 진실이 아니었습니다. 그날 밤 국회담장 앞에 서 있던 건 정치인이 아니었으니까요. 직장인이 있었고 학생이 있었고 주부가 있었고 노인이 있었습니다. 각자의 삶을 살다가 그날 밤 같은 방향으로 발을 옮긴 사람들이었죠. 저는 그 장면을 떠올릴 때마다 묘한 감각이 듭니다. 영웅이 없는 영웅 서사랄까요? 앞에 서서 이끄는 사람 없이도 군중이 스스로 질서를 만들어낸다는 것. 그건 교과서에서 가르치는 민주주의의 정의와 맞닿아 있습니다.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 그날 밤 그 문장이 거리에서 실제로 구현됐던 겁니다. 저는 그 사실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드문 일이라는 걸 이제는 압니다. 세계에서 비슷한 상황이 벌어졌을 때 시민이 그 문장을 그렇게 실천한 사례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계가 주목했던 겁니다. 그런데 세계는 정확히 무엇을 봤을까요? 학자들의 눈에는 이 사건이 어떻게 읽혔을까요? 저는 외국 학자들이 한국의 12월을 어떻게 해석했는지 관련 자료들을 읽으면서
처음에는 조금 낯선 감정을 느꼈습니다. 우리 안에서 일어난 일을 밖에서 더 객관적으로 보고 있다는 느낌이랄까요? 정치적 혼란 상황이 발생했을 때 나라마다 반응이 다릅니다. 군이 개입하기도 하고 반대 세력이 무력으로 맞서기도 합니다.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경제가 무너지기도 하고 외국이 개입하기도 합니다. 그것이 세계 여러 나라에서 반복되어 온 패턴이었죠. 크리스티나 베리만은 이 점을 직접 짚었습니다. 우리는 과거 수십 년 동안 비슷한 정치 위기를 겪은 나라들의 사례를 연구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회복에 수년이 걸렸고 그 과정에서 폭력과 인명피해가 발생했습니다. 한국은 달랐습니다. 한국은 달랐다는 말. 저는 그 말 하나가 꽤 오래 머릿속에 남았습니다. 무엇이 달랐을까요? 첫째는 속도였습니다. 계엄 선포 후 6시간 만에 국회가 해제를 결의했습니다. 시민들이 거리로 나왔고 의원들이 국회로 뛰어들어갔으며 제도적 절차가 작동했습니다. 6시간. 세계의 학자들은 그 숫자를 보고 놀랐습니다. 둘째는 방식이었습니다. 시민의 저항이 폭력이 아닌 집회의 형태를 유지했습니다. 군과 시민 사이에 충돌이 없었습니다. 부상자가 없었고 사망자가 없었습니다. 셋째는 사후 처리였습니다. 사태가 수습된 이후 법과 제도의 틀 안에서 책임을 묻는 절차가 진행됐습니다. 길거리의 보복이 아니라 법정의 언어로. 추천자들은 이 세 가지를 묶어서 현대 민주주의의 모범적 대응 사례라고 평가했습니다. 저는 그 평가를 읽으면서 처음으로 그날의 일들을 좀 다른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그때는 그냥 숨이 막혔던 사건이었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니 그 안에 뭔가 단단한 것이 있었다는 걸 알겠더라고요. 크리스티나 베리만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대한민국의 이 사례는 민주주의가 어떻게 스스로를 지켜낼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살아있는 교과서가 될 수 있습니다. 살아있는 교과서. 그 말이 마음에 남았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가 어떻게 마무리될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남은 일정이 있으니까요. 저는 이 이야기를 추적하면서 한 가지 사실을 계속 의식했습니다. 지금은 추천 단계라는 겁니다. 후보가 된 것과 수상하는 것은 다릅니다. 노벨 평화상 후보가 된다는 것 자체가 전 세계적으로 공신력 있는 인정이긴 하지만 수상까지 이어지려면 더 긴 과정이 남아 있습니다. 타임라인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짚어볼게요. 추천 마감은 1월 말이었습니다. 그 이후 노벨위원회는 수백 명의 후보 명단을 취합하고 검토에 들어갑니다. 3월이 되면 후보 명단이 공식 발표됩니다. 그 명단에 대한민국 시민이라는 이름이 올라가는지가 첫 번째 분기점이죠. 저는 3월을 기다리는 마음이 묘했습니다. 설레기도 하고 괜히 긴장되기도 했어요. 결과가 어떻게 되든 이미 우리의 이름이 그 추천 서류에 적혔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3월의 발표가 기다려지는 건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3월 발표 이후에는 위원회의 본격적인 심사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10월 최종 수상자가 발표됩니다. 매년 10월이 되면 전 세계가 오슬로를 주목합니다. 노벨위원회가 앉아서 수상자의 이름을 발표하는 그 순간을 올해 10월에 그 자리에서 대한민국 시민의 이름이 불릴 수 있을까요? 크리스티나 베리만은 수상 가능성에 대해 직접적인 언급은 피했습니다. 그분은 전직 위원이기 때문에 신중할 수밖에 없었겠죠. 하지만 이런 말은 했습니다. 어떤 후보가 수상하느냐는 그 해의 국제 정세와 위원회의 판단에 달려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례가 논의 테이블에 오를 자격이 충분하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논의 테이블에 오를 자격. 저는 그 표현이 조심스러우면서도 단호하다고 느꼈습니다. 수상을 보장할 수는 없지만 진지하게 고려될 가치가 있다는 평가.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의미 있는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3월, 이름이 공개됩니다. 10월 세계가 결정합니다. 그 사이의 시간이 길게 느껴질 것 같습니다. 하지만 결과를 기다리면서 저는 한 가지를 먼저 정리하고 싶어졌습니다. 수상이 되든 안 되든 이 사건이 우리에게 남기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저는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봤습니다. 만약 10월에 다른 누군가가 수상한다면 그러면 이 모든 게 의미 없는 걸까요? 곰곰이 생각해봤습니다. 그리고 아니라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노벨 평화상이라는 상은 수상자를 선택하는 방식으로 작동합니다. 하지만 후보 추천이라는 행위 자체는 이미 하나의 기록입니다. 공식 문서에 남는 기록이죠.
노벨위원회의 추천 명단은 50년간 비공개로 유지됩니다. 하지만 언젠가는 열립니다. 그리고 그 문서 안에 2025년도 추천 목록에 대한민국 시민이라는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스페인의 학자가, 아일랜드의 연구자가, 멕시코의 정치학자가 그 이름을 써넣었습니다. 자신의 이름을 걸고. 저는 그 사실이 수상 여부보다 어떤 면에서는 더 진하게 다가왔습니다. 크리스티나 베리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역사는 수상자만 기억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건이 논의됐는지, 누가 주목받았는지도 기록됩니다. 그 기록 자체가 의미입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다시 그날 밤의 장면들을 떠올렸습니다. 12월의 추운 밤. 두꺼운 외투를 입고 광장에 나온 사람들. 함성은 있었지만 폭력은 없었던 그 거리. 6시간 만에 끝난 계엄. 그 모든 장면이 이제 세계의 언어로 번역되어 학자들의 논문 속에 들어가고 역사의 페이지에 각인됩니다. 누군가는 우리를 영웅이라 부르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스스로를 영웅이라 생각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냥 나갔을 뿐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을 겁니다. 하지만 세계는 그 그냥을 보았습니다. 그 당연함이 사실 당연하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었으니까요. 저는 이 이야기를 정리하면서 이상하게 마음이 조용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뜨겁지 않고 조용한 자부심이랄까요? 우리가 무언가 거창한 일을 한 게 아닙니다. 그냥 민주주의가 어떻게 작동해야 하는지를 몸으로 보여줬을 뿐입니다. 그리고 세계가 그것을 보았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3월이 오면 이름이 공개될 겁니다. 10월이 오면 세계가 판단할 겁니다. 하지만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그날 밤 광장에 서 있던 사람들은 이미 무언가를 만들어냈습니다. 세계가 기억할 장면을, 역사가 기록할 선택을. 그리고 그 선택의 주어는 영웅 한 명이 아니라 우리 모두였습니다.